유령 주민회와 싸우는 노년 농부, 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 은퇴한 충청도 농부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합법적으로 논두렁을 태우고 있을 때 잘 차려입은 낯선 이가 들이닥쳐 주민회 규약 위반이라며 벌금 협박을 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단순히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남부 지역의 노년 토지 소유주들을 노리는 거대한 사기극을 폭로하는 불씨였습니다. 일상적인 봄맞이 농사일로 시작된 것이 진실, 유산, 그리고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번집니다. 가짜 주민회에 맞선 한 남자의 저항은 한국 농촌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운동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3월의 해가 충청도 중부의 구불구불한 언덕 너머로 낮게 걸려 있었고 박대호 씨의 수만 평 농장 널은 땅 위로 황금빛 줄기를 드리웠습니다. 공기 중에는 축축한 흙냄새와 희미하게 톡 쏘는 마른 풀 타는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그 냄새는 60년 넘게 박 씨의 기억 속에 뿌리내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대호 농장이라 불렀던 이 땅은 1872년부터 가족 대대로 거친 손과 완고한 의지를 통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여느 봄처럼 박 씨는 뒷산 자락에 잡목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상적인 논두렁 태우기였습니다. 불은 주황색과 회색에 통제된 춤사위처럼 부드럽게 타닥거렸고 그는 갈퀴에 기댄 채 연기가 위로 휘감겨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갈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는 싹 트는 참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묻혔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고 나서야 박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돌아섰습니다. 한 여자가 밭 가장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하이힐은 부드러운 흙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블레이저에 클립보드를 꽉 쥔 그녀는 마치 야생의 길 잃은 도시새처럼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그 불 끄셔야 해요. 그녀가 딱딱하고 권위적인 말투로 소리쳤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이라도 되는 양 매니큐어를 칠한 손으로 불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박 씨는 플란넬 셔츠에 검댕을 털어내며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댁은 누구요? 여긴 내 땅이요. 내가 조랑말만 할 때부터 여기서 논두렁 태웠소. 불은 다 관리하고 있어.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고 안경을 고쳤으며 마치 규칙을 어기다 걸린 아이라도 되는 양글을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청송마을 주민회의 조수경입니다. 우리 규약상 야외 소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규약을 위반했고 저는 이미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박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주민회? 아줌마, 여긴 무슨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아니오. 여긴 대호 농장이오. 사유지고 수만 평짜리오.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조수경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청송마을의 경계는 이제 이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만약 따르지 않으시면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기 자욱함을 가를 만큼 날카로운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박 씨가 대답하기 전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경찰 순찰차 한 대가 흙길을 따라 올라왔고 뒤에는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김민준 순경이 내렸는데 그의 익숙하고 호리호리한 모습은 반가웠습니다. 민준이는 두 농장 건너편에서 자랐고 박 씨는 그가 닭을 쫓아다니던 이 빠진 꼬마였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모자를 까딱하며 말했습니다. 화재 위험 신고가 들어와서요. 무슨 일이세요? 박 씨가 조수경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줌마가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주민회 규칙을 어겼다고 하네. 내 땅이 자기들 관할이라고 하고
민준이가 턱을 긁적이며 그들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여기 시골의 주민회요. 이상한데요. 서류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주머니? 조수경이 그에게 광택나는 팸플릿과 공식적인 인장처럼 보이는 것이 찍힌 편지를 건넸습니다. 민준이가 그것을 훑어보자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청송마을 주민회, 미편입 토지관리, 최대 500만 원 벌금. 그가 박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편물 받으신 거 있으세요? 빌어먹을 하나도 없었네. 박 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알지. 내가 12년 동안 군의원이었는데 아무도 싸움 없이 내 농장을 편입할 순 없어. 조수경의 미소는 엷고 연습한 듯 했습니다. 서류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순경님. 박 어르신께도 통지되었습니다. 이 불을 끄지 않으시면 즉각적인 집행을 요구할 겁니다. 민준이가 망설이다가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지금은 끄세요. 제가 이거 조사해 볼게요. 뭔가 이상해요. 박 씨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삽을 잡고 흙으로 불길을 덮었고 영희는 저녁 하늘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수경이 목적의식을 띤 채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그녀의 번쩍이는 세단으로 돌아갈 때 그의 뱃속에서 매듭이 조여왔습니다. 이건 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더 큰 문제였고 그의 발밑재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수년간의 사용으로 흠집난 참나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정우 하나가 윙윙거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민준이가 복사해준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조수경의 팸플릿, 편지, 그리고 소위 청송마을 경계를 나타내는 지도. 그것은 군의 절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그의 농장과 같은 농가와 집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번지르르한 법률 용어였고 지역사회 향상이라는 모호한 약속으로 겹겹이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지역 정치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사기를 간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주민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회로 위장한 땅 빼앗기였습니다. 그는 쓰고 진한 블랙커피를 홀짝이며 세상을 떠난 아내 영애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농장을 사랑했습니다. 해돋이가 들판을 물들이는 방식, 계절의 조용한 리듬을. 5년 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박 씨는 지금 서울에서 교사로 있는 딸 수민이를 위해 대호 농장을 온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블레이저를 입은 낯선이가 그것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낡은 포드트럭을 덜컹거리며 읍내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군청 민원실이었고 그곳에서는 그의 오랜 친구 이 씨가 여전히 창구 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중 초점 안경 너머로 청송마을 서류를 찡그리며 보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우리 군청에 접수된 거 아닌데요. 그녀가 인장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역까지 확장된 주민회 기록은 없어요. 제가 봤을 텐데요. 그럴 줄 알았소, 박 씨가 말했습니다. 내 땅 등기부 등본 좀 떼어줄 수 있겠소? 그리고 이 청송마을이라는 단체 배우가 누군지 좀 확인해 줄 수 있겠소? 이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루만 주세요. 제가 파볼게요. 그의 다음 목적지는 동네 식당이었고 토요일 아침 군중은 소문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익숙한 얼굴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농부들, 정비공들, 은퇴자들. 그는 백반을 주문하고 작년에 자신의 땅을 팔았던 70대의 마른 체구의 윤 씨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윤 씨, 박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청송마을 주민회라고 들어봤소? 윤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들어봤지, 그럼.
내가 땅 팔고 나서 어떤 번지르르한 친구가 찾아와서 새 주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더군. 매매에서 수수료를 원하길래 꺼지라고 했지. 땅은 팔렸고 내 문제는 아니니까 누구한테 팔았소? 박 씨가 다그쳤습니다. 전라도 어디 유령 회사라던데. 현금으로 주고 질문도 안 했소. 휴가 별장을 짓는다고 하더군. 윤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별장 하나 올라가는 건 못 봤네. 박 씨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현금 거래, 개발 없음, 그리고 이제 이 주민회 헛소리. 아직 조각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월요일까지 이 씨는 서류 더미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박 씨는 다시 부엌 식탁에 그것들을 펼쳐 놓았고 머그잔의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청송마을 주민회는 군청이나 도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언급한 유령 회사 청록홀딩스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걸쳐 수십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난 3년 동안 노년토지 소유주들에게서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대호 농장처럼 가족 대대로 내려온 작은 농장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낮았고 너무 낮아서 절박함이나 강압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수경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녀의 이름이 과거 사기 조사 후 폐쇄된 부산의 한 부동산 업체와 관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푸른 목초지 혹은 이 경우에는 더 푸른 들판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박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군의원 시절 그는 구역 분쟁, 세금 사기, 심지어 한 번은 부패한 개발업자까지 상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컸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가짜 주민회 뒤에 숨어 여러 도에 걸쳐 운영되는 조직. 벌금, 위협, 이것은 갈취였습니다. 지불을 거부하면 팔 때까지 압박할 것이고 팔면 땅을 뒤집어 이익을 챙길 것입니다. 대호 농장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딸 수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선을 타고 지지직거렸습니다. 아빠, 이거 말도 안 돼요.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만 얘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봤어.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우리만이 아니라. 수민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워야지.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다음 날 조수경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키 크고 머리를 매끈하게 빗어 넘겼으며 눈까지 웃지 않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안개가 들판에 달라붙어 있는 박신의 현관에 섰습니다. 박 어르신. 남자가 손을 내밀었지만 박신은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송마을 법률 고문 한 변호사입니다. 소각 위반으로 500만 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3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산에 가압류를 걸겠습니다. 박 씨가 팔짱을 낀 채 문틀에 기댔습니다. 당신들 여기 권한 없소. 이 땅은 내 거요. 깨끗하게. 내가 확인했소. 한 변호사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법원은 다르게 판단할 겁니다. 우리 규약은 주법에 따라 집행 가능합니다. 보게 될 겁니다. 조수경이 끼어들어 달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합의를 제안합니다. 박 어르신. 저희에게 파세요. 현금 2억 원입니다. 벌금 없이 번거로움 없이 떠나실 수 있습니다. 박 씨가 마르고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만 평의 2억. 당신들한테는 거저네. 내 현관에서 꺼지시오. 한 변호사의 눈이 흔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날 때 박 씨는 그들의 차가 길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애가 몇 년 전 그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에게는 뭔가 그의 주먹을 가렵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다녀간 후 며칠은 조용했지만 박대호 씨는 그 고요함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헛간 지붕을 뜯어내고 나무를 뿌리 뽑는 그런 종류의 폭풍 전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농장을 돌보고 울타리를 수리하고 소를 확인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청송마을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그는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지쳤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원한다면 그가 싸움을 가져다 줄 참이었습니다. 그는 이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씨 가족만이 군의 오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대호 농장 주변 땅에는 그의 농장과 비슷한 농장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더 작고 어떤 것은 더 크고 모두 가뭄과 홍수, 불황을 견뎌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보온병에 커피를 담고 메모장을 챙겨 트럭에 싣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민준이네 집이었고 민준이 부모님이 아직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 어머니가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문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게 얼마만이에요? 커피 드실래요? 내 거 있소, 고맙소. 그가 보온병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민준 엄마, 혹시 청송마을 주민회에서 뭐 받은 거 있소? 그녀가 행주의 손을 닦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왜요? 박 씨는 불사건, 조수경 벌금, 터무니없는 매매 제한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유령회사 연관성과 토지 매매 패턴을 설명하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세금이 오른다고 투덜거리긴 했지만 그런 건 없었어요. 우편물 확인해 보시오,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문 좀 내주시오. 내 생각엔 그들이 우리를 하나씩 노리는 것 같소. 다음으로 그는 강 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120만 평 농장을 운영하는 80세에 가까운 불같은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박 씨가 차를 세웠을 때 그녀는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 사고 치고 다닌다면서. 그녀가 도끼를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사고가 날 찾아왔지, 강 씨.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청송마을 지도를 보여주었고 그녀의 땅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난달 어떤 친구가 들렀었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헛간이 길에 너무 가깝다고 하더군. 무슨 조례 헛소리하면서 헐값에 사겠다고 제안하길래 차라리 내가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지.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요. 누가 무너지는지 보는 거지. 강 씨 할머니가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날 기다리려면 한참 걸릴 걸세. 해질녘까지 박 씨는 6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4곳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호한 위협, 이상한 방문, 앞뒤가 맞지 않는 서류들.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청송마을은 유령이었고 청록홀딩스의 앞잡이로서 노인, 고립된 사람,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땅은 더 이상 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골에서는 그들이 박 씨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군청 이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유령회사 매입 기록이랑 큰 프로젝트들 좀 교차 확인해 줄 수 있겠소? 송유관, 고속도로, 뭐든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청록홀딩스가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3개 걸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국유지 근처예요. 계속 파볼게요. 박 씨는 지도를 응시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국유지는 지역권, 보조금, 어쩌면 수용권까지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청록홀딩스가 정부 지급금에 베팅하고 있다면 먼저 가능한 한 많은 땅을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대우농장은 그들의 거미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비가 내렸고 양철 지붕 위로 끊임없이 북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가 헛간에서 트랙터에 기름칠을 하고 있을 때 김민준 순경의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순경은 안으로 몸을 숙이고 못에서 물을 털어냈습니다. 어르신, 문제가 생겼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조수경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이 자기네 주민회를 괴롭히고 법적 조치를 위협했다고 주장해요. 박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괴롭힘? 난 질문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들이 싫어하는 모양이지. 민준이가 목을 문질렀습니다. 서장님은 그냥 넘어가려는 분위기세요. 어르신이 말썽 피울 뿐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요. 하지만 부탁하신 대로 좀 알아봤어요. 청송마을은 사무실도 없고 전화번호 등록도 없고 그냥 대전에 사소함 하나 있더라고요. 구린내가 진동해요. 고맙네. 민준군.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가까이 갔다는 뜻이지. 민준이가 망설였습니다. 몸조심하세요. 알았죠? 이 사람들 좋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가 떠난 후 박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62세, 삐걱거리는 무릎과 긴 하루 끝에 쑤시는 허리. 하지만 그는 더 심한 일도 겪었습니다. 98년 군의원 시절 그는 댐 건설을 위해 계곡을 침수시키려는 개발업자와 맞섰습니다. 몇 달간의 청문회, 시위, 언론에서의 몇 마디 거친 말들 끝에 그들은 이겼습니다. 이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더러울 뿐. 금요일 아침 그는 지역 주민들이 솥단지 파티와 마을 회의를 여는 땅딸막한 벽돌 건물인 마을회관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미리 연락했고 12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씨 할머니, 민준이네 부모님, 윤 씨, 그리고 소문을 들은 다른 사람들. 박 씨는 청송마을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총이나 주먹이 아니라 거짓말과 탐욕으로요. 이 주민회는 사기극이고 그들은 우리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들 땅, 내 땅, 우리 모두의 땅을요.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매매, 위협, 유령 회사의 그림자.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윤 씨가 숨죽여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강 씨 할머니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계획이 뭐요? 박영감? 그녀가 요구했습니다. 현명하게 싸워야 하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모으고 나머지에 경고합시다.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여줍시다. 방 안은 결의로 웅성거렸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청주에 있는 기자 사촌에게 전화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윤 씨는 무료로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 씨 할머니는 뒷길을 돌며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군대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문틈으로 밀어넣어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우표도 반송 주소도 없었습니다. 안에는 굵은 글씨로 타자되어 있었습니다. 물러서라, 박대호, 아니면 농장과 함께 묻어주겠다. 그의 맥박이 빨라졌지만 그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토요일까지 소문은 군 너머로 퍼졌습니다. 군청 이 씨가 소식을 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청록홀딩스는 델라웨어의 유령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고 연방토지거래, 풍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소문이 서울 정가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사기는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 원의 보조금에 대한 도박이었습니다. 대호 농장과 다른 농장들은 단지 부수적인 피해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회의 후 몇 주는 행동의 폭풍 속으로 흐릿해졌습니다. 박대호 씨의 부엌 식탁은 지도, 법률 메모, 커피 얼룩진 머그잔으로 어지럽혀진 전쟁 상황실이 되었습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이웃들, 그 다음 낯선 사람들, 그리고 켄터키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두 그의 이야기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송마을의 거미줄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게 뻗어 있었고 한국 농촌의 잊힌 구석들을 옥죄는 여러 도에 걸친 함정이었습니다. 4월 중순까지 대호 농장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불시였습니다. 민준 어머니의 사촌인 송 기자라는 패기 넘치는 기자가 청주 타임스에서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유령 주민회, 세계도 노년, 토지 소유주 대상, 사기극 헤드라인이 요란하게 외쳤습니다. 송 기자는 깊이 파고들어 청록홀딩스를 유령 회사들의 얽힘과 워싱턴에서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해 속삭이는 로비스트와 연결했습니다. 풍력발전소 이론은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박 씨의 땅과 같은 수백만 평의 땅을 이어붙이면 정부가 프로젝트를 승인할 경우 수십억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조수경이나 한 변호사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군 전역에 농가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벌금은 2배로 늘었고 가압류 위협이 가해졌으며 마감일은 며칠로 단축되었습니다. 박 씨의 편지에는 새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청송마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소송이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고 웃었습니다. 텅 빈 집 안에 울려 퍼지는 마른 웃음소리. 그들은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강씨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집회를 조직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주차장까지 흘러 넘쳤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농부들이 등기부 등본 사본을 쥔 은퇴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희망으로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으로 연설했고 가슴에 얹힌 무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꾸준했습니다. 이건 나나 내 농장에 관한 것이 아니오. 그가 연단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 관한 것이오. 그들은 우리가 너무 늙고 너무 지치고 싸우기엔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오. 우리는 전쟁, 불황, 삶이 우리에게 던진 모든 빌어먹을 것들을 겪으며 이 땅을 지켜왔소.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소. 군중이 함성을 질렀고 그 소리는 천둥처럼 언덕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윤 씨의 변호사인 최 변호사라는 까칠한 남자가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집단 소송 준비 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기, 강압, 범죄 단체, 조직죄.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증거 조각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박 씨는 협박 편지, 청송마을 지도,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최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건 금입니다, 박 어르신. 계속 가져오세요. 5월까지 그 운동에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계곡연대, The Hollow Alliance. 세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웹사이트도 로고도 없었습니다. 단지 전화 연락망과 부엌에서의 대화로 연결된 완고한 영혼들의 느슨한 연합이었습니다. 송 기자의 기사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주요 방송 뉴스와 신문들이 이를 다루면서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청록홀딩스는 잘못을 부인하며 매매는 공정한 시장 거래였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수경과 한 변호사는 사라졌습니다. 사소함은 비었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숨어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찰이 주목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수사를 개시했고 청록홀딩스와 그 계열사들의 기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군청 이 씨의 조사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세금 기록, 약탈적인 거래의 서류 흔적. 박 씨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했고 그의 플란넬 셔츠는 주변의 정장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을 훔치고 있어. 그는 위원회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총이 아니라 거짓말로요. 만약 당신들이 이걸 그냥 넘어가면 나와 같은 모든 농장은 사냥 시즌이 될 거요. 계곡연대는 뿌리를 키워 지역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오하이오의 한 미망인은 비슷한 사기로 과수원을 잃었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켄터키의 한 목사는 교인들을 규합하여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수민이가 서울에서 내려왔고 정의에 대한 교실 수업은 이제 그녀가 청원서 작성을 도우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지친 기색 아래 자부심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애가 이걸 봤다면 좋아했을 텐데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최 변호사가 저렴하게 일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비용은 쌓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트랙터를 팔았고 그 엔진 소리는 마치 그의 과거 한 조각처럼 길 아래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잠은 힘들게 찾아왔고 꿈에는 불과 농장을 맴도는 얼굴 없는 형상들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트럭 타이어가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쪽지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난 것은 5월 말이었습니다. 청록홀딩스의 한 하급 간부인 내부 고발자가 송 기자에게 이메일을 유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벌금과 소송으로 저항을 약화시킨 다음 풍력발전소 입찰이 공개되기 전에 현금 제한으로 달려들 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이 대전 사무실을 급습했고 파일 상자들을 압수했습니다. 아직 체포는 없었지만 그 소식은 연대의 불을 지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저녁 현관에 섰습니다. 일몰이 들판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고 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송은 다음 날 취하되었고 조용한 후퇴였습니다. 벌금 통지서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대우농장은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사기극을 완전히 밝혀내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이미 땅을 팔았고 유령 회사의 그림자에 삼켜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굳건히 버텼고 그들의 반항은 연약한 방패였습니다. 습한 6월의 어느 아침, 박 씨는 논두렁 태웠던 뒷산 자락을 걸었습니다. 불더미는 이제 제2의 흉터였습니다. 그는 길게 참나무를 심었던 할아버지를 그리고 추수달 아래 이 들판에서 그와 춤을 추었던 영예를 생각했습니다. 이 땅은 흙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피였으며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싸웠고 계속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그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곡연대의 메아리는 더 커졌습니다. 주도 초투 들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국회의원들은 허점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충청도 출신 상원의원은 청문회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소 거래는 불확실했고 그 운명은 관료주의와 막후 거래에 얽혀 있었습니다. 청록홀딩스는 무너질까? 아니면 새로운 이름 아래 재탄생할까? 땅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남을까? 아니면 얼굴 없는 이익 추구자들에게 넘어갈까? 박 씨는 그루터기에 앉았습니다. 바람결에 건초와 흙냄새가 실려왔습니다. 그가 이길지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대호 농장이 서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냥을 켰고 불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농부들, 미망인들, 흙의 아들, 딸들. 사기극은 그들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깨웠습니다. 그는 언덕이 하늘과 만나는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광활하고 누구의 소유도 아닌, 미래는 질문이었고 날카롭고 살아있으며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박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감히 질문했기 때문이었습니다.